네, 다음 영화는 명량의 후속작이죠. 김한민 감독의 한산용의 출현. 지금 700만 가까이 네, 지금 이제 700만 넘었어요. 넘었습니까? 와. 근데 원래 목표에 비하면 네. 좀 덜 든 거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올해 한국 영화 4편이 다 탑건한테 밀린, 최종적으로는 올해 그 여름 시장의 가장 승리자는 탑건인데 한국 영화 중에는 그래도 한산이 가장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손익분기도 넘겼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원래 이게 전작이 1700만이잖아요. 지금 탑이죠. 역대 1위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이제 성에는 안 찬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걸 좀 증명한 사례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 영화 올해 빅4 중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영화가. 영화에서 물이 나오면 대부분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야. 명량 이후에 네. 한산까지 물이 나오는데도 성공한 여름 블록버스터로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워낙 이 프로젝트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 때문에 8년 정도 걸렸고요. 속편 나오기까지.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와 불의의 싸움이지. CG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잘 받쳐주는 상황이 돼서 준수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한산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단점을 줄여나간 프로젝트에 가까워요. 엄청 도드라지게 뭔가 모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뚜렷한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 그걸 위해서 달려나간다는 것보다는 전작에서 지적받았던 단점들을 하나씩 지어가서 제일 안전한 기획으로 간 그 결과물이죠. 좀 아이러니컬한 게 단점을 지워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평 때문인데 사실은 1700만 명이 좋아했던 영화인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누군가는 단점이라고 지적했던 것들을 확장해서 더 부풀렸을 법한데 어쩌면 작가의 야심이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단점이 지어나간다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제 이제 느낌인 거고, 감독님의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는 되게 이야기들을 야심만만하게 벌려나간 거기도 해요. 이순신 장군 얘기 이미 다 아는 거고 여러 번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명량에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쩌면 그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일 수 있는 명량에서 이미 해버렸는데 더 뭐 할 거냐. 그 벽을 돌파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전투에 초점을 두고 이순신 3부작을 만든 건 거죠. 전투에 따라서 혹은 연령의 시기에 따라서 다른 이순신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컨셉적으로는 명량이 이제 말 그대로 용장, 절체절명의 위협에서 돌파해 나가는 용기를 보여준 거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시간 앞서 간 거죠. 네. 이순신 장군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한산에서는 지장, 준비된 전투를 하는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개봉하게 될 노량, 죽음의 바다에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워낙 무겁기도 하지만 이망민 감독님의 표현을 빌면 현장, 현명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3부작은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그 전장의 어떤 성격들을 의인화한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명량 때부터 그렇게 가겠다라고 결심했냐면 그건 당연히 아닐 아닌 것 거고, 같아요. 이후에 속편 만들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고, 그렇게 치면 이것도 되게 도전적인 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들을 만든 방식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기획 쪽에 가깝게 잘 다듬지 않았나? 가장 야심찬 혹은 변주였다면 화자를 이순신 장군이나 그의 측근이 아니라 왜군 장수를 화자로 선택했다는 게 약간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이 영화의 전반부는 거의 주인공이 왕희 작가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 시점으로 가죠. 그리고 영화 전체로 놓고 봐도 이순신 장군이 전면에 나서진 않아요. 방패 뒤에 있죠. 전면에 나서면 죽어요. 이야기를 끌고 가는 드라마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든든한 산 같은 느낌을 주고 전체를 조율하는 어떤 시점, 어떻게 보면 거의 신의 시점에 가깝게 그런 인물로 배치를 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성을 취하다 보니까 장점으로 치면 한산대첩이라고 하면 이순신이라고 하는 아이콘과 거북선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만 기억되는데, 전쟁을 수행했던 수많은 장수들이 있잖아요. 그 다른 장수들의 얼굴들이 하나하나 잘 보여요. 감독의 이제 표현을 빌면 약간 물 같은 연기를 필요로 했다라고 수사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왜냐면 앞에 명량이 터트리는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불 같은 연기, 불굴의 기백 이런 거였다고 하면 이번엔 정반대 캐릭터에 있는 물 같은 연기를 이제 필요로 했고, 올해
배우 올해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박해일 배우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아서 바다 깊은 곳에 핸드폰도 떨어뜨리고 그 외군도 떨어뜨리고 많은 것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수장의 아이콘이죠. 막 연결되잖아요. 밈도 만들어지고 그만큼 영화가 잘 돼서 그런 거기도 하고 비평적으로나 아니면 뭐 영화 텍스트 내부만 놓고 보면 제일 잘 된 영화가 사실 헤어질 결심, 의미 있었던 올해 영화.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해 가장 흥행한 영화 중에 한 편, 승리한 영화 중에 한 편이 이제 한사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면 박해일 배우는 양쪽을 다 잡은 배우가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마지막 전투씬 장군이 이렇게 하얀 종이 위에 하객진을 그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좀 이 한산을 압도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나는 이 병사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고 함께 싸울 것이다 라는 어떤 각오 같은 것들을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CG로 글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아, 또 너무 과잉돼. 그래가지고 나 너무 외계인 스타일이지. 그래가지고 그거 했으면 분명히 욕먹었어. 욕먹었겠지. 네. 저는 이 영화에 이번에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한산대첩, 거북선,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위대한 무언가, 이렇게 얘기를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략에 좀 집중을 해서 한산대첩이 펼친 하객진이 마법의 주문 같은 진영이 아니고 다 아는 전략을 어떻게 실현시켰냐. 그러니까 그 전술적인 차원의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했고 그게 이제 전반부의 첩보전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2시간 중에 마지막 한산대첩 하는 실제 전투 시간은 한 40분? 근데 그 40분 동안의 전투 앞선 빌드업을 명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드라마, 뭐 인물들의 어떤 피 끓는 어떤 드라마들, 막 눈물 짜내게 하고 그런 것들 위주로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어요. 이번에는 거의 전략 전투의 첩보전으로서의 빌드업을 쭉 깔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40분에 한 방 터트리는 명량에서는 약간 욕을 먹었던 그렇잖아 라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설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빌드업들을 좀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뭐 전작의 단점들을 잘 극복한 영화 아니었나. 또 하나 영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인 상상력을 어떻게 이제 발휘할 건가의 문제인데 거북선의 실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빈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야기 가장 중심에 놓고 거북선을 일종의 해결의 키처럼 사용해서 그건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잘 쓴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제 다음 노량이 이제 나올 텐데 전투에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배가 싸우는 장면을 한 번 더 찍어야 되는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이번 달리 영화 역사로 보면 완전 새로운 도전이긴 하다. 배에서 싸우는 3번의 전투를 각각 다른 스타일로 구현을 해낼 수만 있다면 뭐 대단한 족적을 남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봐야겠지만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들로 놓고 보면 아마 노량은 밤 씬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야간 해상 전투의 어떤 모습들을 좀 구현하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량은 지금 촬영을 했나요? 아니면 지금 아마 후반 작업을 하고 계실 거고 김인석 배우가 이제 김윤석, 와, 이순신 장군 역할을 맡아서 노역, 박해일 씨가 아역, 아요. 네, 최미식 씨가 청년역, 아니, 청년 아니지, 장년역. 작년이고 그 약간 농담처럼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박해일 배우가. 박해일 배우에서 이제 최민식 배우로 넘어간 거니까. 저는 전투 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위주로, 캐릭터 위주로 보는 것 같은데 드라마는 너무 예상 가능했다. 그리고 명량의 드라마가 거의 흡사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각자 제 역할을 했지만 도드라지게 뭔가 좀 돋보였던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완성도는 좋지만 제 취향에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장면은 하나도 없었고 거북선이 등장할 때 되게 환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왔구나 이제 나올 줄 알았어. 앞에 계속 나오긴 했으니까. 나올 줄 알았어. 뭐 이런 생각 정도여가지고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찍어놓은 장면들을 되게 많이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흥행하고 나니까 봤어요. 하나씩 저. 먹방. 네. 네, 박해일 배우 먹방. 그거 좋던데요? 저기 보아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밥을 먹는 장면이라든지 맛있다. 특히
특히 첩보점 담당하는 젊은 역할들 있잖아요. 네네. 그 역할들의 장면들이 사실 꽤 많이 찍었는데 영화 전체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많이 이제 생략을 한 건 거죠. 근데 그런 거로 보면 사실 명량에서 전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결이랑 상관없는 그냥 과잉된 장면들이 꽤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 장면 자체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이를테면 그 이정현 배우가 치맛자락 휘둘리는 장면이 훨씬 더 인상을 주는데 그게 전체 결에는 그렇게까지 꼭 필수적인 장면인가? 라고 생각하면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근데 그런 식의 마케팅 방식이 좀 새롭긴 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DVD나 이런 데 부가 영상으로 들어갔을 만한 것들을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풀면서 영화와 영화 외적인 것들이 약간 함께 뒤섞이는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것 같은데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삭제된 영상들을 다 붙인 감독판을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네요. 감독판이 나오면 저는 이 작품 지금 보여준 완성도보다 떨어질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건 그 김한민 감독님이 머리가 기시잖아요. 그 머리로 권율 장군 했을 때 되게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마케팅 방식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뭐 직캠이나 이런 방식으로 한 번 더 또 소비하는 그런 방식의 컨텐츠 소비를 아주 참조해서 만든 그런 마케팅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흥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방식이긴 하지만요. 이게 사실 순서 정하는 거는 의미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빅4 영화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기준들이 다르니까 그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얘기했던 외계인이랑 한산만 놓고 보면 한산이 앞자리에 있습니다. 외계인이 시도가 좋고 의미도 있고 비평적으로는 훨씬 더 얘기해주고 싶은 영화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딱 영화적인 만족도만 놓고 보면 전작의 어떤 단점들을 많이 메꿔서 그런지 몰라도 한산이 매우 안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화는 이정재 감독의 헌트, 첩보, 미스테리, 스릴러, 투탑 영화. 아, 네. 선명하네요. 네. 헌트입니다. 사실은 빅4라고 얘기하지만 헌트를 기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화에 비해 규모가 좀 적기도 하고 연출 데뷔작이잖아요. 네. 또 약간 그런 편견들이 있죠. 배우 출신의 감독이 할 수 있는 그게 어디까지일까. 해외 배우 중에 제일 유명한 배우가 누굴까요? 조지 클루니?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도 사실은 해외는 배우들 출신의 좋은 연출자가 너무 많긴 해요. 근데 국내는 이제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내 편을 놓고 보면 제일 기대가 덜했던 작품인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마도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흥행도 500만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산에 이어서 혹은 한산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 영화 중에 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 우선 가장 놀랐던 게 시나리오가 너무 좋더라고요. 감독의 역량이 제일 먼저 발휘되는 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준비된 감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출적인 완성도나 이런 거는 뭐 사실 저 기술적으로도 되게 두말할 것도 없고 관객들 반도 되게 좋고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칭찬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냥 두 남자의 어떤 서사로 쭉 빨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구멍이 되게 많은 얘기라고 봤거든요. 아까 이 얘기가 좋다고 했지만 파이물로 놓고 보면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해? 제가 갑자기 퇴장해야 라고 하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근데 영화 보면서 그것들이 보이냐라고 하면 잘 안 보여요. 덮거나 아니면 밀고 붙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거는 배우들의 연기인 거고 혹은 두 캐릭터의 관계성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액션 디자인 같은 것들이 매우 잘 되어 있는 영화라서 상업 영화로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만든 결과물이고 이 영화는 사실 첩보물보다는 액션 쪽에 저는 훨씬 더 가까운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웠던 게 스파이가 한 명이 있다. 3부될 지점에 독립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스파이 같은 한 명이 드러나요. 이렇게 빨리 그랬는데 3부대 2지점에 또 한 번의 반전이 있고 뒤에 가면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얽히거든요. 반대가 되는 조직 내에 스파이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이 두 사람이 얽히는 신의와 명분이 서로 얽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플롯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의 장점을 좋게 본 지점들을 많이 얘기해 주신다면 왜냐면 제가 안 좋은 거 엄청 얘기할 거거든요. 아, 그래? 저는 일단 플롯과 시나리오의 구조 같은 게 일단 굉장히 상업 영화로서 뛰어난 측면이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기의 측면도 전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액션을 만들기 위한 야심 같은 게 보였어요. 저격병이야!
총기 액션이라든지 총에 대한 사운드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총을 각각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디자인 같은 게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비상선언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네. 비상선언은 사실 그런 뭐 집단 자살에 가까운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선언은 오히려 위험하다기보다는 게으른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왜냐면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좀 비웃게 되지. 근데 이 영화는 위험한 쪽이라고 봐요. 왜냐면 잘 만들어서 네. 그리고 잘 따라가게 되고 납득되고 설득돼서 이 영화 깔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가 저는 되게 제일 위험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액션 영화예요. 그리고 스파이물이고 일종의 가상 역사죠. 대체 역사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남산의 부장들이나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랑 비교하면 그런 영화들보다는 26년 쪽에 훨씬 더 가까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거죠. 그때 그랬다면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체 역사처럼 계속 보여주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게 뭐냐면 그 시대가 진짜 그랬나? 라는 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액션 영화다. 그리고 이건 오락 영화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에 대해서 다 연루자거든요. 네.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철저하게 가해자들의 역사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가해자들이 각각 갖고 있는 대의들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는 뭐냐면 전두환 암살이잖아요. 각하를 시해하려고 했다고. 전두환 암살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의 대의라기보다는 지금 시대의 대의거든요. 광주 학살, 전두환 암살 이런 거 제시된 순간 그냥 더 설명할 필요 없는 거예요. 되게 쉽게 그냥 갖다 붙이면 끝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가 그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깔아놓은 전개가 뭐냐면 보면서 너무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었던 게 하나가 실제로 저 시대가 정말 간첩들의 시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저 정도까지 다 간첩들이 횡행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영화는 전두환 정권이나 이 군부가 되게 부정하다라는 걸 전제에서 출발하고 둘 다 그걸 맹렬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을 진짜 엄혹한 걸로 만들고 보고 있으면 좀 액션을 위한 거긴 하지만 저래도 되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에서 실제 대통령 암살이 일어나려고 하고 일본에서 시가지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수류탄 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면 사실 거의 준전시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활동하는 첩보원들의 행동들이 다 납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해자들의 역사인데 무고한 피해자들이 이 영화에 존재하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무고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영화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속에서는 무고한 피해자라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안기부에서 고문받고 있던 청년들도 그 고윤정 역할 맡았던 여성이 첩자로 드러났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첩자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그게 의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잘 만든 정교한 얘기로 가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역전되는 약간 모순적인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헌트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역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헌트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이거나 80년대 전반적인 사회 상을 한 번쯤 알고 있고 그 밑바탕에 어떤 지식이 깔려 있는 사람에게 첨언하는 이야기이지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한국 역사를 오해하기 쉬울 만큼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과감하게 내뱉을 거라면 오히려 후반부에 그 독재자가 죽었으면 아예 네. 타란티노의 바스타즈처럼 오히려 이야기가 완전히 산으로 갔을 것 같고 그러면 현실과의 고리가 확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 우리 얘기가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몰랐지만 이렇게 어중간한 스탠스가 있다면 이런 식의 사실은 반론의 여지가 너무 많아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헐리우드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역사를 만드는지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상업 영화에서 역사를 다루려고 할 때 창작자의 세계관이 뚜렷하면 좋잖아요. 이 사람은 보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그게 통용되려면 작가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상업적인 영화 속에서는 작가들의 목소리가 희석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작가들이 자기의 목소리도 내면서 자기의 의지도 이야기하면서 상업적으로 매끈하지만 역사와 비교적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상업적으로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멍들이 되게 많고 걸리는 것도 많은데 그걸 쭉 밀어붙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연출적인 어떤 힘이기도 하고 액션 디자인이나 구성 같은 거 되게 잘했기 때문에 잘 납득이 되는 것도 있고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배우 김정도와 박평호라는 두 인물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 김정도가 박평호를 왜 나중에 살려주냐. 근데 그게 납득되는 이유는 그냥 두 사람이 이성재로 정우성이라서 둘이 친하니까 청담동 부부니까 둘이 무슨 짓을 해도 저 둘은 저렇게 뭘 해야 돼 라고 납득이 돼요. 그것도 약간 아까 얘기했던 편의주의랑 비슷한데 바깥에는 이미지를 손쉽게 끌고 오는 거예요. 두 배우가 갖고 있는 한국 관객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납득의 도구로 삼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는 맥락에서 보면 사실 영화적인 서사에는 구멍이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 관객들한테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매우 영리한 구성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또 연기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두 팀이 정도와 평호의 팀이 사실 데칼코마니처럼 또 밑에 허성태라는 배우와 전혜진이라는 배우가 또 딱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연기들을 일단 너무 잘해서 뭔가 이야기에 허점이 있지만 계속 이끌려가는 그런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애소 앞에 나왔던 멀티캐스팅 얘기하면 이 영화는 멀티캐스팅은 아니지만 네. 마치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순간적 멀티캐스팅이죠. 그 일본에서 그 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죠. 출연하고 싶었던 배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도 많이 배우들을 출연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카메오들이 너무 흩어지면 얘기에 집중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씬에 몰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우들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그 씬이었다라고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게 또 한국 영화 이 패턴의 일종의 피로감을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영화에 좋은 배우가 너무 많지만 배우 씬이 이렇게 좁구나.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배우들이 너무 다 익숙한 배우들이 또 계속 조우진 씨 나오고 김남길 씨 나오고 카메오들 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 개봉들이 좀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까지 기시감이 들지는 않을 건데 이 배우가 저기 저 배우가 여기 나오는 게 몰려 있으니까 의도치 않았지만 확인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 헌트라는 영화는 한국 영화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노력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윤정민 감독의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밀정, 김종 감독의 밀정처럼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 뽀물의 요소가 상당히 숨어 있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로 개발할 수 있겠다. 그런 식의 가능성 같은 거를 끄집어낸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정이나 이런 영화들이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은 게 유족이라든지 많은 사람들 역사를 왜곡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반론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더 조심스럽게 혹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만들기 어렵지만 영화 제작자들은 탐을 내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상업 영화 올해 빅4를 보면서 약간 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들이 사실 제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다 쏟아냈지만 사실은 다 잘 만든 영화들이고 기술적인 완성도는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그 CG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 올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로케이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세팅을 해서 찍고 그걸 CG를 통해서 좀 바꾸고 해서 진짜 해외에 있는 것처럼 헌트도 다 국내에서 찍었고 뭐 한산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다에서 안 찍었고 범죄도시도 다 국내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어설프다, 가짜 같다 생각 안 하잖아요. 기술적인 완성도나 보여주는 거, 연출력 같은 거 다 올라갔는데 성장이 약간 따로 가는 것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약간 과하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과하게가 얼마나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더 과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어떤 작가가 세계관을 드러낼 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나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안 어울린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이야기들, 소재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감독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가를 한번 되묻게 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소재를 먼저 개발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내가 할 이야기인가를 되묻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다 해보게 되는 그런 올해 여름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과하게 얘기한 것처럼 개별 영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런 걸 다 책임지우는 거는 의미 없는 일이고 사실 그걸 묶어서 정리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뭐 언론이든 평론이든 아니면 이렇게 이런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좀 다르게 보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고 헌트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저는 되게 그런 걸리는 부분이 좀 있었던 영화인데 워낙에 잘 만들기도 했지만 매끈하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들려서 오히려 약간 좀 이쪽에 현미경을 좀 갖다 대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망원경 갖다 댔습니다.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오늘 송경원 평론가님의 이야기를 멀리서 잘 들었고요. 네, 비교적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내뱉은 무비썸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런 시간 한 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또 한 번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6개월에 한 번씩?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했고요. 6개월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